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이 시장을 지켜보셨는지. 철저하게 투자 시장에 예. 있어요. 가격이 급변하는 거예요. 그럼 24년, 25년도 더 투자될 거라고 생각은 하신가요?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네네. 이제는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의 색깔이 좀 더 옅어지는 모습. 그 이유는 미래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주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이 조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일단은 그냥 그 부동산 시장 이야기 말고 우리 대표님하고 마주 섰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또 코멘트 해주시고 또 전망하시고 하는 역할자로서 좀 이런 모습은 좀 안타깝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뭐 보람이 된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그냥 그동안에 쌓여있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죠. 네, 말씀해 주시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네. 감정이 되게 이입이 돼요. 그래서 특히 뭐 공감하시겠지만 네. 집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집이 없으신 분들이 네. 그 감정을 되게 많이 표현하세요. 감정에 따라서 그 몰라서 받아들인 것도 다르시고 네. 그 지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 뭐 일부 그런 분이 계시지만 전 주식시장에도 오래 있었으니까 네. 주식에 그렇게 감정에 막 이렇게 휩쓸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예. 근데 부동산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과도하게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뭐 비난도 많이 하고 틀렸다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인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요. 아, 그러면 눈이 가리잖아요. 너무 중요한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포지션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배제하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걸 그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지 말아야 해야 진짜로 투자도 잘하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지점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네. 그냥 저는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이에요. 네. 전망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이게 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건 되게 큰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투자를 얘기할 때는 예측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예측하고 미래 전망은 가장 문제가 뭡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100% 맞으면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에? 저 화내는 그런 사람 거 없죠. 아닙니다. 네.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자주 화를 내셔서 화내셔도 말씀은 감정을 담아서 하는 편이시죠. 어쨌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때 그래 미래는 불확실하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꾸 그런 감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너무 아쉬운 중요한 측면이에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얘기를 들으실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마치 미래가 막 다 맞춘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니까 막 개인이 비난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 너무 제가 항상 배우고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벌써 제가 좀 소름이 돋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기도 했지만 뭐 이런 말씀 뭐 라이브니까 드리지만 우리 대표님이 저랑 이제 술자리 있다가 정말 어떤 때는 밤길 조심하라는 표현도 들으신대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예측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그게 거예요. 뭐예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지금도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현상만 설명해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맞아요. 틀릴까봐. 맞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투자시장이나 이런 지식사회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분들이 많아지고 그걸 용인해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안타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 저도 공감이 가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표현을 좀 했었어요. 의사가 그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칼을 대잖아요. 살에다가. 그러면 이 살이라고 생각하면 칼 댈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지방질이다 라고, 단백질이다, 지방질이다 라고 판단하니까 칼을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감정을 담아 보면 네. 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못 내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빼고 봐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질이다, 단백질 덩어리다. 그래야만 의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을 하고 경제 전망의 의미는 내년 GDP 증가율이 몇일까를 제한하는 게 경제 전망이거든요. 네, 네. 근데 경제 전망의 정의도 모르고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 GDP가 얼마고 내년 GDP가 얼마니 요 정도 증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근거를 대는 게 경제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올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고 그러면 내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입니다. 숫자를 전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감정도 없어요. 이해관계도 없어요. 어떤 특정 이해관계의 편에 서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숫자를 있는 그대로 전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망하는 과정에 뒤틀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등장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경제 전망이나 부동산 전망도 이렇게 비유를 해요. 부산을 갑니다. 예. 그럼 부산에 만날 분 약속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5시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안 얘기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얘기해주고 가야죠. 그렇죠. 그럼 5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얘기해줘야 그 사정에 맞게 시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주변에 대형 사고가 있어가지고 1시간 늦어져요. 그러면 늦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늦어진다고 그런 변수가 등장했으니 그렇죠. 도착 시간이 늦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경제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 사회 현상, 과학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수정 조정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네. 케인즈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케인즈가 위대한 경제학자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근데 매일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예. 아니 왜 이렇게 의견을 매일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럼 당신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의견을 안 바꿔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그것도 수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네. 조정하는 게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네. 너 왜 집값 빠진다면서 왜 오른다고 그래 또? 그러면 네.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오른다고 그러면서 왜 빠진다고 그래? 상황이 바뀌면 네. 계속 예측을 또 바뀌었으니까 그런 어떤 유연함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네. 네, 그게 되게 또 미래를 예측하는데 네.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토론을 추구하고, 네. 그리고 여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루 들어보십사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를 거라고 얘기했나,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죠.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 근거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이 더 잘 전망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산시장 어쩔 수 없이 네.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너 맞았냐 틀렸냐 올랐냐 떨어졌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네. 그건 근데 숙명인 것 같아. 숙명인데 네. 그 비중을 얼마큼 가져가느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 네. 정말 감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한번 진단해보는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고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데 23년 12월입니다 벌써. 그렇네요.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어떻게 이 시장을 지켜보셨는지 전망 말고요. 먼저 회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물론 23년 말고 그 전년도부터도 말씀해 주셔서 좋으니까 한번 이 시장은 어떤 모습의 부동산 시장이었다 한번 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보시면. 네. 그건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최근에 보면 특히 올해도 보면 이게 네. 철저하게 투자 시장에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급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막 빠졌다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또 조정받기도 하고 사실 이런 현상이 물론 과거에도 좀 있었지만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는 게 사실 2023년, 2022년과 2023년을 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는데 약간 그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이니까 네.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뭐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가 사용 목적 뭐 실거주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막 가격도 움직이고 막 급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됐지? 그런데 반대로 주식 시장하고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네. 주식 시장 그렇게 급변 하루마다 막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성격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다. 투자화돼 있다. 네. 예, 그렇게 저는 일단은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의 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갈수록 좀 더 투자화되어 있다. 그렇죠. 네. 어, 투자화된 부동산 시장이다. 그렇죠. 너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 투자화된 시장으로 23년을 좀 나름 회고하고 정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24년, 25년도 더 투자될 거라고 생각은 하신가요? 혹시나? 아니요. 아니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네네. 이제는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의 색깔이 좀 더 옅어지는 모습.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결이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미래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주니까 네.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없어요. 네.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투자 시장이 조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100%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게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압도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조금씩 비중을 더 크게 만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소위 다주택자들은 혹은 갭 투자자를 포함해서 그렇죠. 새로 신규도 그렇고. 이들의 비중은 좀 줄고 그렇죠. 내 집 마련 자들이 많아진다. 그렇죠. 비중으로 보면. 비중으로. 그러니까 절대수가 증가한다는 표현하고 비중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네. 네. 절대수가 감소해도 비중의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만 표현해 볼게요. 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에서 6천 건일 때는 투자자들 비중이 35%에서 40%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 거래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00건, 뭐 2,000건으로 줄어들면 네. 투자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시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네. 내년에는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제 질문이 23년 부동산 시장에서 어쨌든 23년 중반 정도부터 물론 3년 상반기까지는 매매 가격이 좀 조정되는 그런 국면이었다가 네. 중반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되는 국면을 맞이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또 조정되는 국면인데 네. 이런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은 투자자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과도기적 현상.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추세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니까 네. 그런 잠깐 들어오는 기간에 가격이 올랐다가 네. 그리고 추세적으로 감소하니까 다시 가격이 빠지는 그런 현상. 결국에는 자산 가격은 제가 이제 매도 물량, 뭐 공급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네. 종국적으로 자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거든요. 네. 특히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 네. 수요만이 가격을 결정해요. 네. 그런데 수요가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네. 추세적으로는 중간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이제 매크로를 보시잖아요. 네. 거시경제를 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관점을 일종의 미시경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네. 서로 보완점도 되지만 네.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식쪽에 탑다운을 보는 거고 네, 전 네. 바텀업으로 보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엔 만나요. 그게 가격이라는 지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수요 공급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교수님은 이런 전체적 경제 상황, 예, 예. 금리와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 예. 그리고 뭐 인구 구조나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 이 채널에서 그때 처음 뵀을 때 저한테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1인 가구 왜 늘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특히 인구 경제학적으로 보면 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예. 60대 이상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가 늘어서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20대 1인 가구는 오히려 정체돼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인구 자체가 주니까. 네네. 60대, 그러니까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도 고령화인 거예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가구 분화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다른 방면으로 이 가구 구조 변화를 들여다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야가 좀 다를 수 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여쭤보고 한탕 교수님한테 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고, 그렇죠. 둘 다 말씀하신 건 맞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자산시장 얘기할 때 이제 네. 금리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점을 되게 공감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위축된다. 네. 그럼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경제 상황과 자산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다르게 움직여요. 그동안 볼 수 있고.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보여줬고.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어요. 저 첫 번째는 좋습니다. 이 금리의 영향이 네. 조금 과잉해서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됐고 네. 반대로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요것만 보면 네.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 보여요. 네네. 그런데 예.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뭐 경기가 좀 위축된다고 해서 3%로 떨어진다. 네. 이래도 그때만큼 예. 이렇게 연관성이 크다고 보세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그 지점이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그거는 대전제는 제가 공감합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경기가 위축되면 예. 자 금리가 내려갑니다. 예.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이 말 대전제는 제가 동의. 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교수님 예. 그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도. 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급격하게 오르는 거 우리는 최근에 경험했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걸 연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 일종의 정도, 강도.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뷰 포인트가 부동산 시장을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망원경으로 부동산 시장과 다른 시장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러나 이 다른 시장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마저 투자화되었기 때문에 투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 자본 시장과 같은 움직임을 같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게 저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3년, 24년 경기 침체입니다. 저 22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왜 이렇게 하방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낙관적이었어요. 아,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1.9%를 전망했거든요. 올해는 당시에는 오. 1.4에서 1.9인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1.4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1.9가 된다. 1.9를 근조로 딱 잡았거든요. 근데 1.9%가 경기 침체거든요. 네.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다 안 받아들여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24년 경제도 전망할 때 네. 경기 침체 맞아요. 올해와 내년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예요. 네. 경기 침체라는 면에서 그게 그러면 곧 자산 가격 침체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드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경기 침체고 경기 안 좋은데 왜 주가는 회복되죠? 왜 금값은 치솟죠? 왜 비트코인 가격은 소위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화된 시장이 경기가 안 좋다고 얘네가 같이 떨어진다라고 그 전제를 까는 게 저는 일단 이상하다. 아, 그거 문제제기 전 100% 공감. 네, 전제 깔지 말고 보십시오. 그렇죠. 자산시장은 다르니까. 다릅니다. 근데 그리고 왜 다른 그걸 설명드릴게요. 네. 왜 다른지. 네. 실물 경제는 규모예요, 규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 시장은 가격이에요. 제가 아까 경제 전망한다고 했잖아요. 네. 경제 전망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나를 전망하는 거예요. 몇 규모. 프로, 몇 그렇죠. 프로 증가하냐. GDP. 근데 GDP를 구분해 보면 뭐가 있어요? 소비 규모. 소비가 얼마나 커질까? 또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나 덜 늘어나나. 수출액, 소비액 다 혹은 기업 관점에서는 매출액. 우리 가계 경제에서는 뭐 소비 지출액, 저축액 다 이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는 실물 경제적으로 침체가 온다 아니다 이걸 진단할 때는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의 오해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경제 위기는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경기 침체는 GDP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올해의 GDP도 작년보다 1.4%나 증가한 거예요. 내년 경제도 올해 GDP 규모보다 그래도 한 1에서 2% 정도 사이, 대략 한 1.5% 정도 또 증가할 거예요. 경제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오히려 역성장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규모가 성장률이 쪼그라드는 거지 규모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가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접근하기가 다른 거죠. 근데 주식 시장은 역시 주가, 가격. 또 금 가격도 가격. 집값도 집 가격, 부동산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본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환율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돈을 주고 1달러를 바꿀 때 얼마를 내야 되나? 가격이에요. 달러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이런 가격을 전망하는 건 달라요. 근데 가격을 전망하는 건 돈이 그만큼 그 시장으로 이동하느냐, 빠져나오느냐. 그럼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이동하면 집값은 오르겠죠. 네. 주식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이동한다. 요즘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돈을 주식 시장으로 넣어도 되겠구나 하는 의사결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20년, 21년에 경험했죠. 네. 자, 이겁니다. 20년, 21년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때보다 안 좋았어요. IMF 외환위기를 빼면 2020년 GDP가 가장 나빴어요. 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네. 네. 근데 자산 시장은 어땠어요? 복등했죠. 벌써부터 우리는 그걸 경험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자산 시장도 안 좋을 거야라고 전제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거고 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이제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해라고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안 떨어뜨려요. 유지해요. 혹은 인상하거나 유지해요. 근데 24년 1분기부터는 당장 지금부터는 경기가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물가에 가까워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 하는 생각들도 하시고 네. 인하 시점이 곧 온다라고 기대감이 팽배되고 당장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는 23년, 24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기대감만으로도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네. 금리 인상 끝났다. 그러면 저축하는 것은 수익률이 이자율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자율 외에 다른 수익성이 높은 데로 돈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동하는 만큼 수요가 집중되니까 그 시장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코인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될까 아닐까.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시장을 구분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24년은 전환기라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10월부터 세계적인 긴축적 기조는 완화적 기조에 눌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의 수가 인상하는 나라보다 많아졌어요. 10월부터. 예. 그러니까 차츰차츰 바뀝니다. 그러면 인상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지고 예. 인하하는 나라가 많아지는 거죠. 예. 이게 당장 완화의 시대라고 하진 않지만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기예요. 예. 24년이. 근데 주식시장, 코인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거고 네. 부동산 시장은 조금 늦게 움직이는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